자, 바로 전에 개회사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30분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탄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축산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축산물이 어떤 영양학적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영양 및 생리학적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는 축산물과 저탄고지와의 관계를 한 3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물의 영양 및 생리학적 가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축산물의 안전의 중요성, 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특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배양 축산물에 대한 우려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14일 날 식약처가 이제 그런 저 생각으로는 정크, 아주 몸에 해로운 이런 인조 축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국 정부가 이렇게 식약처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그것이 영양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네이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론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70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런 강의를 못할지 몰라서 항상 요새 강의를 하면 자료들을 뒤에다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넣어둡니다. 그거는 우리 후진들이 이걸 보고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하기 위한 거니까, 마지막 자료들은 거의 설명을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탄고지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탄수화물 함량을 극히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을 증가시킨 식단, 그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을 극히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곡류 같은 것들을 이제 적게 먹는 식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이제 육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란이나 우유가 있고, 또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성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동물성 지방뿐 아니라 식물성 지방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위쪽에 이제 채소류들을 먹게 되고, 과일을 먹더라도 과일이 너무 당도가 높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식단.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데 제가 굳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단들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방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술이, 저는 평생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술도 이렇게 이제 당분이 없는 이런 술 같은 거 먹고, 대체로 안 먹는 게 좋은데 꼭 먹어야 된다면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커피도 이제 설탕이 들어가는 커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좋겠죠. 오늘 아마 방탄커피 아침에 바로 전에 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를 먹을 때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저탄고지 식단과 질병과는 무지하게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1차서부터 5차까지 다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1, 2차, 3차의 당뇨, 4차의 암, 5차의 만성염증 오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했고, 오늘이 이제 뇌건강 쪽에 관계해가지고 세 분의 연사님들이 이제 강론을 이제 해주실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순환기 질병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계획해가지고 대개 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론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육류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필수 미네랄, 필수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여기 5번과 6번이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죠. 각종 생리활성 물질, 그렇게 해서 거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혈압 조절 물질, 면역 조절 인자, 항균 물질,
또는 항염증 물질, 항암 물질. 그다음에 이제 대사산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리활성 물질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대사산물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크 그런 배양육을 만들었을 때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5번과 6번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소량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좀 더 뒤쪽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5번, 6번 항목이 빠진 고기는 제대로 된 고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천연 우리가 육류는 5번과 6번 것들이 제가 이 슬라이드 표를 가지고 한 번만 앞에 쪽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은 간과 신장과 뇌에서 합성되어지는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생화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 생체 내에서 우리가 먹게 되면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나눠지고 그 지방산이 어디로 가요? 에너지가 쓰이는 곳으로 갑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근육이겠죠. 운동하는 데 쓰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뇌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먹은 양의 한 30% 이상을 뇌에서 다 에너지로 씁니다. 또 소화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어지는 간, 신장, 뇌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근육, 많이 써야 되는 근육에게는 저 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로 오느냐? 바로 간에서 옵니다. 간에서 와가지고 간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혈액을 타가지고 어디 가서 저장돼요? 근육에 가서 저장되어지는. 근데 우리가 세포 배양으로 만든 배양육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배양하냐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만을 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기서 만들지 못하겠어요. 근육의 지방에는 카르니틴을 합성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양육에 그러니까 결국 저런 물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카르니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산을 갖다가 어디로 집어넣냐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곳으로 넘겨주는 캐리어 역할. 여기 셔틀이란 제가 용어를 썼는데 캐리어란 말도 있고 셔틀이란 말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방산을 어디로?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 근육이 써야 되는데 뭐 근육은 이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서 혈관을 타가지고 근육에 가서 저장되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하거나 필요할 때 이게 쓰이는 건데 그걸 공급을 못하는 그런 정크 같은 이제 배양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신장과 뇌도 생리학적으로 자기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신장이나 뇌, 소화기와 바로 어디 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지방산을 바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없어진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크레아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아틴도 인산기를 붙여가지고 에너지를 쫙 저장했다가 이렇게 해주는 곳인데 이게 어디서만 생성되냐? 주로 간에서만 생성돼요. 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생체 내에 모든 메타볼리즘을 컨트롤하는 여러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배양육의 경우에는 근육과 지방세포만 가지고 배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십 종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없는 물질은 단백질 맞추고 지방 맞추고 뭐 미네랄을 걷다가 조금 광물질을 맞추고 걷다가 바이타민을 좀 맞춘 그런 음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무지의 소치로 우리 식약처가 그런 걸 저거 해주고 돈의 논리로만 따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는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카르니틴이나 크레아틴은 되게 아미노산의 유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로미딘이나 여기 안세린 시스템에는 폴리아민 계통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폴리아민 계통의 물질은 우리 생체 내에 아주 활력을 좋게 해주고 세포 재생에도 관계하고 세포의 분화에도 관계되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이러한 물질이 없는 배양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스카렌이나 지방산 DHA의 경우는 우리 지방세포가 우리가 배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게 양이 낮죠. 하여간 어떻든 이와 같이 육류에 5번과 6번의 물질들이 없는 이제 그런 육들이 앞으로 유통되어지고 벌써 우리가 6월 14일 날
지난달에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물밀듯이 이번 후반기 내년 초면은 외국서 다 들어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허가가 나가지고 상품화되어져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그냥 저런 식으로 자본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것도 생리활성 물질에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글루타티온과 티올기, 아주 육류의 중요한 성분들인데 이런 성분들 자체도 이제 없는 그런 것들이 낮은 또는 낮거나, 여기 산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은 요새 뭐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노화들 뭐 방지해주고 뭐 나와져 있는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육류에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인데 저런 것들이 없는 정크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양육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이제 내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에 관계되는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CEI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혈압 조절 물질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혈압을 올려주는 데 관계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데 조금 이제 생화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서 거기에 보게 되면 ACE 안지오텐신 1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서 이 안지오텐신에 의해서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억제해주는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축산물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유에도 있고 육류에도 있고. 그래서 이걸과 혈압을 이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물질이 없게 된 그런 정크 같은 음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단백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의 종류, 요청 단백질이 있던 케이신 단백질이 있던 이제 우유하면 케이신 단백질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요청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우유가 아닙니다. 이거 외에 여기 유지방, 유당, 비타민 뭐 해가지고 성장, 저절 인자, 효소, 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 지금 미국에서 허가가 난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저기에 케이신 단백질 또는 유청 단백질, 이 유전자를 클로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콜라이와 같은 박테리아에다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해가지고 나와진 단백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케이크 만드는 데도 쓰고 뭐 너트 만드는 데도 쓰고 다른 거 음식물에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유청 단백질의 어느 하나 또는 케이신 단백질의 어느 하나밖에 들어가지 있는 않지 못한 그런 단백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거 2개씩만 생산하려고 해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개 하나씩 이렇게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GMO 식품입니다. 뭘? 우유 속에 유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유전자를 어떤 걸 클로닝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콜라이라는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박테리아는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죠. 우리 유방세 포함은 한 세대 그것이 하나가 2개 되는데 한 48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콜라이 같은 건 2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한 8시간만 배양하면 2의 24승배로 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생산할 수 있죠. 값싸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유는 이 단백질만 효능이 있는 단백질만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알파 렉토알보 글로불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유의 건강생의 효과는 이뮨 시스템에도 관계되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소화 관계되어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 여기 제가 표시한 이런 모든 것에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바로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단백질 외에 다른 영양소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조화롭게 있어야만이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유 단백질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또 저기 있던 유청 단백질 어느 거 하나 꺼내 가지고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진짜 절름발이 이제 가짜 우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는 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경우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케이신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유청 단백질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유전자를 클로닝해 가지고 해요. 제가 이제 본래 제 전공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은 세포공학 연구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에게 필요한 약물들을 만들고 또 우리 축산에서
항생제 대체제를 만들고 이런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유전자 2개 집어넣기가 그렇게 쉬운 게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잘하면 2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데 수십 종이 있죠. 근데 그걸 한두 개만 가지고 해서 만드는 그런 전론발이 이제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단백질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케이신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소화기내에서 이게 펩타이드가 잘립니다. 잘려가지고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우리 몸을 기분 좋게 릴렉스 시켜주는 물질서부터 혈압 조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CEI 그런 물질, 또 혈소판의 응집 저해 물질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셔서 여러 개가 같이 총체적으로 모였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어느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케이신 단백질만 해도 케이신 단백질도 케이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 S케인, 알파 S2 케이신, 베타 케이신, 카파 케이신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기능이 다 달라요. 그리고 펩타이드에 따라서 어떤 것에서는 오피오이드 쪽에 우리 몸을 기분을 릴렉스 시켜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소화, 대장 소화에도 관계해주고, 어떤 것들은 면역 시스템, 어떤 건 혈압에도 조절해주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것들이 조화롭게 같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어느 하는 것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주의 소치로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청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절름발이 음식을 먹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미국이 다 허가가 나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허가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지난 6월 14일 날 허가가 돼서 앞으로 서류만 내면 법적으로 6개월 내에 무조건 그 인허가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하는데 지금 뭐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유지방.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번서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여기 항암 효과, 그 다음에 두뇌 발육, 신경 조직 발육, 세포 활성 진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염증 완화 효과 여러 가지 파란색으로 써놨죠. 근데 저는 유지방 그냥 유단백질만 만들어 가지고는 유단백질만 인위적으로 세포병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런 효과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 자료로 해놓은 것들은 뒤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꼭 봐보세요. 저는 이거 참고자료 하나 만드는데 2, 3주씩 고생해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특히 우리 정명일 박사가 우유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많이 해두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 우유 속에는 여기 우유 속에는 보게 되면 유지방에는 지방 유지방 막이 있어요. Milk Fat Global Membra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Milk Fat Global Membran에서 MFG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새끼들이 포유류들에게 젖을 만든 후에 그걸 잘 먹게 흡수가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뭐 조물주가 만들어도 좋고 만들어져 그 안에 여러 가지 생적인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질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방, 포화지방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포화지방산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맞아가는데 저것이 어때요? 아까 보시는 것 같이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저거 없는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 가지고 우유인 것처럼 카우를 쓰지 않은 우유라고 해가지고 명명해서 막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심한 일이죠. 자, 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당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여기 6번, 7번, 8번 오늘 주로 관계하는 것이 뇌 건강 발달에 중요한 바로 뇌 건강 발달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뇌 발달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유당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우유 속에 우리 인유 속에 사람의 그 젖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특이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알로 올리고사카라이드 계열입니다. 그 구조가 이제 각 동물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인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뇌 발달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들, 바이러스들 이런 거 침투하는 데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가짜 우유를 이제 먹게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미네랄 우유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물론 맞춰줄 수는 있어요. 부족한 걸 조금 더 이런 거는 맡아줄 수 있죠. 비타민 뭐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광물질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것만 해가지고 효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발전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유 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유 속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각종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신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청 단백질만 아니고 다른 여러 종류의 예를 들면 비피더스 팩터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저 성분이 젖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우유 속에서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면 저 성분들이 소화기에 가가지고 비피더스 팩터로서 작용하는데 바로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아주 우리 이게 유익한 물질을 그 미생물들을 생성해주는 팩터들입니다. 팩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장의 효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 아까 그런 쩡크 같은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는 가짜 우유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면역에 관계되는 것부터 여기 스타필로코스 어리우스 이게 이제 피부병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문제가 되어지는 미생물인데 그걸 억제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이제 우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르는 것들이 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약하지만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도 여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거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계란을 어떻게 만드냐면 계란 유전자 특히 요새 미국서 지금 허가가 난 것은 계란 흰 단백질 있죠? 이제 에그알부민 계통의 것. 그걸 클로닝 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효모에다 집어넣습니다. 곰팡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효모나 곰팡이를 배양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지는 에그 화이트라는 그런 남백 단백질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데 음식에 하는데 다 써요. 쿠키도 만드는데 쓰고 빵 만드는데 쓰고 여러분들이 하는 계란이라고 했는데 실제 천연 계란이 아니라 저런 계란들을 이제 왜냐하면 훨씬 생산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저것들이 많이 우점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게 저런 계란을 먹는 걸 여러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하지만 저 참고자료 표를 찾아보시면 계란 하나에 저런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어떻게 되어져 있고 사실은 저거 만드는데 한 3, 4주 이상 걸렸어요. 저희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안전성은 가축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가축에게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영향도 아주 공중보건이나 동물위생이나 이런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냥 저탄고지를 하는데 가장 제가 저탄고지 할 때 처음에 우리 축산물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렇게 모터를 이렇게 접어는 이유가 외국에서 들어온 축산물의 경우는 저 안전성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저런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여기 farm to table approach 원래 생산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일괄되게 안전성이 유지되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안전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신뢰성까지 즉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심까지도 이게 중요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안전은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독성 검사나 역학 조사나 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게 뭐냐? 바로 신뢰성이 있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여기 내가 써놨죠. 제가 배가 같이 배에서 위를 통해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맛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로 먹어요? 혀로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혀로도 안 먹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머리로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저거 안전성의 문제는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래서 안전한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국내 축산물을 먹을 테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도 와 계시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과 여기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과학적인 이런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관적 판단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선진국가가 될수록 안전 정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신뢰 정책이 같이 들어가요. 요새 오염수 가지고 뭐 수치가 어떻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설령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85% 이상은 이 부분에서 퀘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만이 되는 거. 우리 축산물도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두 개가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친환경, 두 번째가 동물복지, 세 번째가 동물위생, 그다음에 동물의 질병 모형, 그다음에 특히 오염물질, 잔류물질 차단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 축산 부분에서 해야 될 문제고, 제가 오늘 저탄고지를 하시는 회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저탄고지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화학적 요소에서 잔류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가 이 부분은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법으로 여기 보는 것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서부터 쭉 토양까지 이런 법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물질, 잔류물질입니다. 잔류물질 저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분기별로 거의 수십만 점, 여기 수십만 점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15만 점, 어느 때는 한 25만 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규제 검사로 들어갑니다. 규제 검사 들어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축산물은 이것이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세포배양 축산물에 대한 우려 세 가지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 두 번째는 그것이 설령 안전을 하더라도 영양적인 문제가 어떤지. 세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것이 세포배양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그 세 가지가 문제. 알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같이 세포배양 인조고기 배양육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포를 가지고 특히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각각 배양해가지고 섞어서 거기다가 부족한 광물질 또는 비타민 넣어가지고 맛을 고기 맛과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다른 거와 같이 섞어서 그냥 해버려요.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천연축산물 속에다 그런 걸 더 넣어버립니다. 그럼 소비자가 알고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0년대 싱가포르가 허가를 내고 2020년 11월에 미국이 FDA가 나오고, 그래서 올해 저것을 가지고 USDA에서 이제 상품화가 되어져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6월 14일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주로 한 것이 세포 배양학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을 채취해서 근육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걸 초대 배양하고 대량 배양해가지고 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근육으로도 만들고 지방으로도 만들고 섞어서 3D 프린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만들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한 5년 전서부터 각종 세포 배양 회사들이 우리 배양육을 만들겠다고 저한테 공동 연구를 제안해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해 딱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연구비 조금 더 많이 받더라도 이게 한 것이고 나중에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우리 과학 교수님들이 이 연구를 못했는데 저 퇴임하자마자 젊은 세상 세 교수님이 그냥 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3-40억씩 이렇게 연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바같이 이렇게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즉 세포를 초대 배양하는 것 단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량 세포를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다음에는 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분화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근육과 단백질이
근육과 지방이 있죠. 저걸 섞어서 이제 맛을 내게 하는 고기 맛, 가짜 고기 맛을 내게 하는 거죠. 이러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면 세포를 조직을 잘라서 세포를 분화시키고 그 세포를 배양하고 저장했다가 녹여서 그다음에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분화시키고 하베스트 해가지고 가공 단계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것들이 다 위험 물질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혈청. 우리가 동물 배양을 하다 보면 시럼을 씁니다. 혈청을 씁니다. 특히 소의 혈청을 많이 쓰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신경관계상 약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혈청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마저도 대개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거나 사이토카인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하고 식물체를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다음에 항생제 씁니다. 왜? 위생물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여기 셀 시그널링과 관계되는 그로스 팩터 이런 여러 종류의 성장 인자들. 그다음에 또 사이토카인류들 이런 거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걷다가 뭐 추가 영양소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도 넣고 바이타민도 넣지만은 거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더 집어넣게 되죠. 고기 맛을 내야 되고 고기 냄새를 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물질이 다 우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단계에서 이제 이런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사용되는 세포주들, 이제 셀라인이라고 우리가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우리가 배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5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는 약하기로 하고 각각의 것에 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빨간 거로 표시한. 이거는 세포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잘라가지고 그냥 배양해서 근육세포 만들어가지고 쓰고 저기 지방세포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아주 떨어지고 두 번째는 불멸화 세포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걷다가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대개 다 온코진 쪽에서 발현되어지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명을 늘려서 합니다. 생산성은 증가하죠. 근데 뭐예요? GMO입니다. 세포 자체가 왜 세포에다가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것도 이제 어렵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확보가 어려서 전 세계 한두 곳만 보유하고 있는데 설령 저걸 보유했다 하더라도 저것이 꼭 근육세포로만 간다. 저것이 꼭 지방세포로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황우석 선생이 옛날에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해서 시끄럽게 했던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예요?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GMO예요. 최근에 이제 만약 그래도 관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머스 세트라이트 셀인데 이 셀은 어떠냐면 우리 생체 내에서 성체줄기세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의 재생을 위해서 근육 옆에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을 분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양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GMO도 아니고 그래서 좀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아직은 제품의 균일성이 없어요. 그러나 보시는 것 같이 경제성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앞에 회사들의 경우에도 앞에서도 각종 종류의 회사들이 나름대로는 다 노력하고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GMO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MO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조 우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케이신 단백질 하나 또는 유전백질 유전자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2022년에 미국에서 벌써 저기 보시면 퍼펙트 데이라는 곳에서 이 버터랜드 밀크라고 그래 가지고 되어졌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강조하냐면 카우 프리 밀크라고 강조합니다. 소를 쓰지 않은 우유다. 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우유다. 그런데 뭐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백질 하나 또는 2개밖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우유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영양소가 다 있어야만이 우유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저것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란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은 여러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난백질, 난백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름이 에브리 에그 화이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유전자 특히 오버알부민 계통의 단백질입니다. 그것만 유전자를 클로닝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 유전자를 효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또는 곰팡이유래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백질은 생산할 수 있지만 다른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나 메타보이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양소 함량 측면에서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생리활성 이런 것들은 이제 적은데 우리가 인연으로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정크 고기가 배양육이 되어지고 정크.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물질들 아까 제가 강조 앞에서 했던 표들이죠. 이런 것들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적은 것만 만들어 절름발이 음식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우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리활성 물질, 갑종 대소산물, 계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생리활성 이런 것이 없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특히 여기 천연계란은 여러 종류의 이런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우리한테 침투할 때 방어해주는 항암 효과, 여기 면역, 염증 반응에 관계하는 거, 항산화 효과 이런 다 있는 이런 여러 물질들이 없는 그냥 에그 화이트. 그래서 이런 것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통탄할 일은 세 번째로 제가 통탄할 일은 우리 식약처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날 이렇게 해서 이런 배양육과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의 이런 식품을 갖다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축산 분야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거기 책자로 제가 하나 파란 책으로 따로 세퍼레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대요. 제가 올해만도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글들을 통해서 거기 앞에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고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명기해가지고 올해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 가지 기고문들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실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을 해주니까 어때요? 미국 같은 데서 우리 들어옵니다. 이제 올 후반기서부터 들어와요. 내년에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서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배양육 또 싱가포르에서 만든 배양육 이탈리아는 아예 법적으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약처가 6월 14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가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도 우리가 얘기하니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을 입법 예고할 때 내가 김현 회장님한테 식약처 가서 이거 좀 강조해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시적이라는 말은 쓰지는 했지만 저거 한시적이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더욱 확대될 것 같고 그것들이 확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런 걸 아까 얘기한 여러분 뭐 GMO 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많이 있죠. 그런데 GMO로 실제 만든 고기, 우유, 계란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되어져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로 되어져 있냐면 얘네들을 대체식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세포배양 고기, 세포배양 우유, 세포배양 계란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알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뭐 먹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이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외 제품들이 되어지게 되면서 2월 달에 대체 식품이란 말로 쓰게 해놨어요. 두리뭉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축산하게 이런 해가지고 반대 여론 해가지고 를 했지만 식약처는 그대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안정무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게 되고 이 대체 식품은 요금으로 사용함으로 여러분들 안 먹어보려고 해도 안에 써 있으면 그 세포배양 인조고기, 인조계란 말 없으면은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빵이 됐던 그게 뭐 다른 케이크 됐던 정크 같은 음식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식품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6번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나가는 식사의 중요성을 계속 교육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물과 지방은 건강이 정이 아니라는 계속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해주시고 해주시면서 바로 세포인체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먹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써주고,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 분이 여기 그냥 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100명, 200명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잘 저거 해가지고, 제 세상은, 저의 이념은 뭐냐면, 내가 살 삶의 비전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저탄고지와는 조금 저기 주제가 빗나갈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저탄고지의 아주 중요한 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